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웹툰이 제작위원회 형태로 일본 제작사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 그 귀멸의 칼 같은 작품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콘텐츠 산업을 얘기할 때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얘기 참 많이들 하는데요. IP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는 윤예지입니다. 먼저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본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산업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던데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는 2.7조엔 규모입니다. 규모 자체보다 이제 성장률이 되게 좀 놀라운 부분인데 2012년도에는 13조 원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만에 2배 사이즈로 커진 게 재미있는 포인트이고, 그리고 성장의 포션이 이제 내수에서 왔느냐 수출에서 왔느냐도 중요한데 지금은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50대 50 정도 되는 산업입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많이 소비된다는 건데, 근데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은 내수 시장은 4조 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그 10조 원 넘는 성장은 해외에서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국가별로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라이선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는 북미, 중국, 대만, 한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은 OTT나 TV나 극장에서 이제 방영하는 거, 그게 매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2차 매출이랄까요? 그거로 파생되는 그 매출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일본은. 한국 드라마를 생각하면 OTT에 파는 게 가장 큰 매출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내수 전체 파이를 보면은 굿즈 매출 비중이 40%가 훨씬 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아케이드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일본에 가보셨으면 아케이드 게임장을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었을 텐데 빠찡코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것까지 사실 2차 판권 매출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포함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유통해서 나는 매출보다 2차 판권 매출 70%가 훨씬 넘고, OTT, 극장, TV 이런 데 판매하는 거는 각각 다 10% 미만의 비중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위원회 시스템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특히 큰 애니메이션들은 대부분 제작위원회 시스템으로 제작이 된다라는 설명을 이전에도 듣고 보고서에서도 봤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는 딱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제작위원회가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함께 할 회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억 원의 돈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관련 기업들이 나눠서 부담을 하고 그 과실도 이제 나눠서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주로 들어간 회사는 당연히 애니메이션 제작사. 애니메이션이 만화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만화 원작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 도 포함이 되고, 이 애니메이션 가지고 굿즈를 만들 반다이 남코 같은 굿즈 회사, 유통을 담당하는 애니플렉스나 토호 같은 회사가 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게 광고 회사 벤츠 같은 것들도 들어가서 이게 하나의 회사입니다. 제작비를 충당하고 제작 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이 IP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 뭐 유통권은 어디다가 팔지, 이런 거를 다 의논하는 하나의 회사이고, 제작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얘네 자회사 중에서 땡땡땡땡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 이런 게 올라와 있기도 해요. 내가 50% 이상의 지분을 태운 제작위원회는 이 회사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1990년대부터 자리를 잡았다고 하던데, 그런 시스템에 장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이 이렇게 커졌을 것 같고,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되나요? 가장 큰 장점은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도달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사실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잘 된 케이스만 봐서 그렇지 안 된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 부담하기가 부담돼서 그 기능이 제일 크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작위원회 여러 개를 참여하면은 여러 작품을 한 번에 돌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뭐 2-3개 터지면은 그 회사가 그 해 먹고 살면서 넘어가는 거고. 단점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만약에 50억 원이 든다고 했을 때 제작사들은 영세한 제작사들이 많습니다. 제작사들이 태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돈이 어디서 오냐면은 돈이 많은 방송사, 광고회사, 그 원작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
이렇게 오는데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가장 큰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 제작사가 돈을 많이 태우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작품의 창의성이나 작품성 이런 게 상업성이 좀 훼손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아직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서 이 트렌드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작사들도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작년에 되게 제일 화제가 됐던 작품이 체인소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마파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100% 자본을 태워서 제작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100% 돈을 태워서 만드는 작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데도 보니까는 요즘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오리지널로 많이 좀 확보를 하려고 한다더라고요. 영세한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우리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오리지널로 하자라고 하면은 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바뀌는 흐름이 혹시 일본에도 있나요? 한국 드라마나 일본 애니나 넷플릭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 참여자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사실 망하거나 제작 기간이 길어지면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제작하는 방법은 제작비가 200억이다 하면은 우리가 20억 원은 챙겨줄게. 이런 식의 계약을 해서 흥행하고 무관하게 이익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망해가던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살려준 게 넷플릭스라는 한간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제작사들이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주 히트한 작품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주 히트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되짚어 보면은 체인소맨 말씀드렸고 귀멸의 칼날, 도쿄 리벤져스, 그리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그 스파이 패밀리까지 해서 이런 진짜 만화 팬덤이 아주 큰 작품들은 제작위원회 형태로 여전히 제작이 돼요. 그 이유는 2차 판권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작품을 오리지널 제작하지는 않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서도 히트작들은 계속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라인업을 보면은 마진을 좀 방어를 해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2차 판권 매출을 세게 노려볼 수 있는 제작위원회 작품들도 섞여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2차 판권 매출이 보장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수록 자기네가 IP를 가져야 하니까는 넷플릭스에 넘기지 않는 건데 한국 드라마 시장 환경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한국 드라마랑 일본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IP가 어디에 있냐. 한국 드라마는 IP가 사실 저희는 OTT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OTT한테 IP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제작위원회 형태로 여전히 많이 제작이 되고 일본의 그런 기업들이 IP를 가지게 되는 구조여서 그게 제일 좀 다르죠. 또 생각해볼 만한 거는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은 그 자체로는 별로 네임밸류가 없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작품이 제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기대작인데 그 작품이 왜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출연진? 출연진 아니면 감독 때문에 유명하지 어디서 제작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펜앤터에서 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펜앤터에서 제작한다고 해서 그 작품 재밌겠다라는 생각 안 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서 귀멸의 칼날을 만든 리포터블 같은 회사에서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액션씬이 재밌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고 마파가 만든다고 해도 기대된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은 개인 단위로 팬덤이 생기고 개인 단위로 산업의 과실이 좀 몰리는 느낌이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기업 단위로 브랜드 파워도 생기고 팬덤도 생기니까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드라마보다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에 중요한 좀 우리가 알만한 그런 상장사 중에서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실적 추세랄까? 그런 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는 토에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시가총액 5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드라마 제작사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사고 202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이 8,700억에 영업이 2,900억 정도를 냈는데 전년도랑 대비해서 매출이 되게 가파르게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슬램덩크가 글로벌리 히트했는데 그게 이제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만든 작품이고 원피스랑 나루토 극장판도 토에이가 만들어서 이제 토에이가 가장 큰 회사이고 전체 매출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매출이 40% 조금 넘고요. 2차 판권 매출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게 매출단에서 그런 거고 이익단으로 내려가면은 2차 판권이 기여하는 이익 비중이 65% 가까이 돼요. 확실히 좀 고마진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토에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진짜 오래된 회사고 은하철도 999도 만든 그런 회사더라고요. 네네. IP가 계속해가지고 쌓이고 있는 셈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2차 판권 매출이
불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음. 사업 구조라고 봐야 될까요? 토웨이 같은 경우는 상권 매출에서 작품별 비중을 안 발라주는데 아이지포트라는 중소형 제작사 상장사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자기네들 판권 매출에서 어떤 작품이 기여하는지를 다 공개를 해줘요. 그 회사의 판권 매출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작품이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인데 그게 이제 1995년도에 시작한 시리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히트친 IP, 특히나 시리즈 IP가 생기면은 그게 뭐 시즌 1 제작되고 그 팬덤이 시즌 2로 가면서 더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쓰는 돈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히트 IP가 쌓일수록 회사는 이익이 불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히트한 IP를 가지고 내가 이익을 확보를 하면은 사실 새로운 IP에 도전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생기는 거여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듣고 보면 너무 부러운 얘기인데 사실 한국에도 뭐 웹툰이라던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도 한국에도 있고요. 이런 거는 좀 우리도 따라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한국 웹툰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웹툰이라는 매체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익숙하지만 해외에는 익숙하지 않은 매체인데 애니메이션은 사실 글로벌 공통 매체거든요. 특히나 미국 같은 데서도 많이 보는 매체이고 그래서 그런 글로벌 팬덤을 키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매개가 애니메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웹툰이 제작위원회 형태로 일본 제작사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DNC 미디어라는 우리나라 상장된 웹툰 CP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올해랑 내년에 나오는 세 작품 공개를 해요. 하나는 올해 4월 시즌에 나왔는데 그녀가 공작조로 가해했던 사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제작위원 형태로 제작이 됐고 굉장히 준수한 흥행을 했고 DNC가 가지고 있는 IP 중에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IP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한국 웹툰이고 그리고 A1 픽처스라는 일본에서 되게 인지도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트라이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웹툰 중에서도 귀메리칼 같은 작품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진짜 그때 되면 우리나라 웹툰 기업들이 다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예지 연구원님 모시고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이 아주 빠르게 지금 2.7조엔 규모라고 하는데 10년 사이에 2배로 성장했을 정도로 아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 비결은 해외 매출에서의 빠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작위원회 시스템으로 제작이 되고 있어서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 지분에 참여해서 대신 그 과실을 나누어 먹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제작비의 규모를 높이고 더 고품질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가는 데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히트작을 만듦으로써 IP는 일본 기업들이 계속 가져가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제작위원회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웹툰을 애니메이션화하는 그런 흐름이 요즘에는 나타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큰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얘기해 주신 김에 좀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콘텐츠를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시면 일본 주식은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때 반도체를 빼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일본은 사실 일본 콘텐츠 강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콘텐츠 기업들은 이게 상장이 되어 있어? 싶은 것들 되게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일본의 공영방송은 싹 다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공영방송사들의 이익의 모멘텀이 애니메이션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엔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은 한국이랑 시차가 없어요. 바로바로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시고 옛날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AI 번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일본 주식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렛츠 딥 다이브.